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부터 뉴스앤이슈는 10분 더 일찍 시작합니다. 올해 첫 거래일을 맞은 주식시장과 산업 현장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제철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두 곳입니다. 각 현장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포항에 있는 이윤재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포항제철소 제2고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장은 어떤지 또 올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까지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날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12월 29일보다 0.6%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2240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등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많았고 올해 상황도 밝지 않지만 언제나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도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상황은 실제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2236.4로 거래를 마치며 전년 말보다 무려 25% 가까이 하락했고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여파에 지난해엔 4년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는 등 새해 첫날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3.5원 내린 1261원에 출발해 현재 126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선 주요국 긴축 정책에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져 올해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우세합니다. 다만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하방 압력은 제한적인 데다 특별한 호재 없이도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윤재 기자, 지난해 가동을 잠시 멈추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는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도로, 다시 말해서 쇳물을 끓이는 용광로 바로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설비에 철광석 같은 원료를 넣고 열풍,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쇳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막 나온 쇳물의 온도는 1496도입니다. 도로 내부의 온도는 1500도를 훌쩍 웃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공기도 굉장히 뜨거워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방열복 그러니까 열에 견딜 수 있는 옷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고로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뜨거운 쇳물을 만들면서 힘찬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은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 현장으로 공급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포스코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9월에는 태풍 흰남노 피해로 제철소가 가동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주요 설비가 침수돼 일부 공정은 복구에 1년이 넘게 걸릴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복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말 100여일 만에 설비 대부분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 포스코뿐 아니라 산업계 곳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로에서 뜨거운 쇳물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 또 노동자들도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어렵지만 두 곳 모두 올 한 해는 활발한 한 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이윤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데 하반기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나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4.25에서 4.5%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5 내지 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y did say that their target is around 5.1%, which is what the estimate was already, that they'd probably raise rates by 50 basis points in February and another 25 in March before pushing the pause button.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입장이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1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은 연준이 올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 기관도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할 것인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좌우할 주요 변수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해에도 고물가로 인한 진통은 여전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상도동에 있는 성대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전통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시장 상인들에게선 새해를 맞이한 기대감과 높은 물가로 인한 걱정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생오리나 토종닭 등을 파는 정육점인데요. 최근 이곳 업주는 닭이나 오리 가격을 각각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렸습니다. 닭이나 오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축산물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닭고기 1kg당 가격은 5,602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 넘게 올랐고 오리는 15,836원으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인들은 오른 가격 탓에 예전보다 찾는 손님이 줄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는 11월쯤에는 1.2kg 기준으로 6,500원에서 7,000원 했는데 지금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요. 기존에 드시는 분들도 드시는 횟수가 줄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금치 1kg 평균 소매 가격은 7,4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3,011원으로 한 달 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진 않을지 상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여전한 데다 새해에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거란 점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대 전통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경기 둔화 우려로 석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소상공인 업체 2,4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경기 지수가 56.5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 석 달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도 지난달 경기 지수가 54.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과 과천, 하남, 광명, 성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도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자동차 사고 때 꾀병을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아서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가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정상 환자의 경우 대인 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실조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온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오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와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정상화의 속도를 내겠다며 새해 국정 운영 각오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오부 요인 그리고 종교계와 정당의 지도자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 인사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WTO 체제의 약화, 또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해 첫날 신년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연습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신년 인사회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모두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년 인사회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었습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 국민의힘 지도부 국회의원, 정의당 지도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모든 정당 지도부를 다 초청했지만 민주당만 응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통보만 한 형식적 초대였다며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고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폐단을 바로잡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타파를 내세운 신년 담화 내용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강성 귀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만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게 오늘 지면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초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일하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답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이태원 참사의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여야는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협상을 위한 1월 임시국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일정과 그 의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로 내려가 TK 지역 신년 교례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발언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남 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부 결속을 위한 통합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분을 찾아뵙는 건 연례 행사이자 민주당 뿌리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는 열리는 겁니까? 네, 해가 바뀌었지만 냉랭한 전국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 지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 시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일 마무리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 데다 시효가 끝나버린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열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또 각 상임에서 다루자고 해야 될 형편에 무슨 방탄국회니 본인들이 제일 먼저 그런 의미부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을 핑계를 공리를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회기를 연장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세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다만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네이버의 임원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윤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윤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만한 핵심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 임원이었던 윤 의원이 관내 기업들의 성남FC 후원을 총괄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만났다는 네이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정진상 당시 비서관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성남FC 후원 대가로 거론되는 네이버 제2신사옥 추진부서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신년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강경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북관계는 대화보다는 긴장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무거운 고민을 마주했다거나 첨단무기 연속 개발 등만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적 투쟁, 핵무력 강화, 전쟁 동원 준비 전환의 해, 남한은 명백한 적 등의 날선 단어를 쏟아내며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의 신년 메시지는 한 해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데 대화보다는 대결에 무게를 둔 겁니다.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으며 지난해 1월 5일 첫 미사일을 쏘았던 북한은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이 같은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전술핵 무기의 대량 생산을 주문하면서 올해는 이른 시일 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해보다 더 고강도의 재래식 도발도 예상됩니다. 대남, 대미 관련 대적 행동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칙과 행동 계획을 밝힌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사력 강화 부분도 역시 성과와 평가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 모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관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도 딸 주혜 양과 함께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 양 앞으로 미사일 운반체가 절비합니다. 아직 건조 중인 최소 17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2형은 비행거리가 최소 5,000km로 지난 2017년 여러 번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이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가 공개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조립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단대로 북한 매체는 또 다른 화면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을 장착하고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공개했습니다. 주로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강조한 전원회의 결과를 강조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딸 주혜 양의 동행 모습을 공개한 건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와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일부터는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객 등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강화된 조치를 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국은 거의 봉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관광객이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들어올 때 거쳐야 하는 방역 조치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주소 등을 입력한 뒤 항공사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입국 후엔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외국인은 입국 뒤 곧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8만 원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되면 7일간 수도권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수용되는데 격리기간 시설 이용 비용 역시 본인 부담입니다. 내국인과 장기 치료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확진 시 자택 격리하면 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대폭 높인 건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가 중국발 확산 또는 변이 출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로 광범위한 유행을 겪게 될 한두 달 동안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 채 중국에서 치명적인 신규 변이가 생기는지 지켜보자는 판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22,735명으로 전주 대비 2,800여 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2.2%까지 올랐습니다. 숨진 사람은 5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에 쓰이는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 사례 신고율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가 1000건당 3.7회 있었던 반면 개량 백신은 1000건당 0.35회에 불과하다며 기존 백신을 맞고 이상이 없던 사람은 개량 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전장현의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며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현 관계자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승차를 막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러시아는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러시아의 자폭 드론 45대가 격추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에 이어 2023년 새해 첫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를 동원한 공습이 1일 새벽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4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리츠크 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으며 러시아 자폭 드론 4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가지 소원은 승리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Новий рік, новий день, нові підсумки. 45 шахедів збито у першу ніч року. Дякую нашим повітряним силам, льотчикам, зенітникам. 33 шахеди на їхньому рахунку. Дякую протиповітряній обороні. 러시아군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 30여 발을 쏘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최소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계획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에는 포탄이 떨어져 가옥들이 파손됐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해에도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앤 이슈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두 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제는 신년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거를 요약을 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포용과 공감이 없는 일방적 신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신년 화두면 보통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좀 시작하고 좀 비전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경제와 개혁 두 가지. 근데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출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수출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 덧붙인 얘기들이 보편적 가치,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법치와 같은 인권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인태 전략도 발표했던 것인데 결국은 한미일 등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읽히는데 실제로 그런 연대를 강화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을 됐느냐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호주의 강화로 IRA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큰 오히려 국익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초래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했는데 그 수출 규제도 아직 풀지 않아서 일본과의 그런
그 수출과 관련된 것도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덧붙여서 그런 정책들 때문에 대중국가에 우리나라의 제1 교육 국가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과의 그 수출엔 또 적신호가 켜져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들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제 3대 개혁을 얘기했고 그중에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개혁을 하려 그러면 그 개혁의 대상들이 주체로 그 개혁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얘기에는 그 노동조합을 좀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기득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개혁해야 되는 대상으로 대상화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개혁이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또 각종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한 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기자들이 주로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해소시켜야 되는데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지점들에 대한 대통령의 또 구체적인 생각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그런 또 아쉬움도 있는 그런 신년회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형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9분 정도 했고 어제 신년사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형식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도 이제 새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덕담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박한 평가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올 한해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겠죠. 결국 기업도 경제를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의 각자의 역할들을 중시해 나가고 이 민간 기업들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름대로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제 수출,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는 수출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기득권들의 문제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한 3대 개혁의 중요성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2023년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의 인터뷰, 신년사 발표, 그리고 오늘 신년 간담회를 통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거치면서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의 기자간담회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워낙이나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 등으로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 형식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작년도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하기도 하고 올해는 이 신년 업무 보고에 대해서 공개적인 업무 보고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가의 비전들이 충분히 알려질 거라 생각하고 또 기자분들과의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기자회견 등에 대한 일정들은 추후로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묻는 기자분들과의 간담회도 뭐 곧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간담회나 기자회견이 아직 기약이 없어서 저희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의 언행이라든지 또는 인터뷰를 누구랑 하는지 또 하나의 다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선일보는 이제 대표적인 보수 매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한 것도 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MBC의 문제라든지 또 여기 YTN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언론사들도 지금 갈라치기를 좀 하고 길들이기 하려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그 외교 순방 때 전용기 탑승 때에도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차담하고 다른 이제 기자 단과는 어떤 간담회도 하지 않은 것도 좀 비판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좀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과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는 그런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용을 좀 굵직한 내용 몇 가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 큰 문제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좀 낮은 국면에 이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전면 개각 또 현재 있는 장관들 중에서 상당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여론들이 일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보게 되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걸 정무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상태로서 인사를 하진 않겠다 이런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요. 현재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팀워크를 갖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예. 이제 한 수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손발이 좀 맞아떨어진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해서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됐던 인사가 있다면 또 개편될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구정 전에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아마 고민들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인터뷰에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다루는 이유는 사실 신년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협치가 그 중에 하나인데 야당과 대화가 참 어렵다 이런 속내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과의 협치와 대화는 대통령이 제안한 주체이죠.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되자마자 취임 일성으로 영수회담 제안도 했었고 네. 각종 이제 사고라든지 민생 관련된 그런 협의체 구성도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걸 전부 다 걷어찬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여당과의 대화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대화들은 또 전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앞으로 이게 3대 개혁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도 또 법 제도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만 가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민주당을 협치의 상대방이 아니라 야당 파괴를 통해서 좀 국정 발목 잡게 하는 이제 부도덕한 세력을 자꾸 규정화시킴으로 인해서 네. 이제 국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보수층에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과의 대화로 올해는 볼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건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와는 지금 취임하시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하고 만나서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받아들여질까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 등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날 예산안 처리가 좀 늦었지만 합의를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대화가 결렬되고 있는 모든 책임을 용산 대통령실에 미루는 것은 저는 조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인정이 필요한데요. 정권 퇴진 집회, 그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채 몇 개월이 되지 않는 정권과 대통령을 대상으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퇴진 집회에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을 합니다. 네. 야당의 국회의원이 버젓이 참석해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불복에 해당될 정도의 협치를 완전히 가로막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지난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과 또 이 관계자들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올해는 그래도 좀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 당연히 여당과 대통령실도 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근본적인 원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야 되겠어요. 예.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당에서 계속 이런 프레임을 짜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집회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일부의 사례들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민주당을 악마화시키는 그 프레임을 자꾸 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오히려 대화와 협치를 안 하겠다는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하고 협치를 하자 그러면 어느 야당 대표가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나 또는 각종 정책들에서 무조건 그러면 야당은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수용해라라는 태도는 이건 독선적인 거죠. 예. 그런 방식의 아마 주장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와 같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소수에 대한 일반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지도부가 직접 그 같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일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미 과거에 김용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던 부분들과 또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의 입, 대변인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고 김의겸 의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함께 나서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난 다음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 여부들을 좀 가릴 필요가 있고 최소한도로 김의겸 대변인 정도의 직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좀 고민하게 된다면 협치에 대한 가능성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치를 강조하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법치는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야당의 수사에 대해서만 야당 대표와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만 법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들과 관련된 또 장모와 관련된 그런 데서도 공정하게 법치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주로 이제 수사하고 단죄했던 그런 국정농단과 부패 세력들에 대한 사면도 그쪽 사면을 다 하면서 그것도 과거에 잘못된 간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사면한다라는 그 사면의 근거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통치행위에 해당되고 있는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감사나 수사들은 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적인 법치를 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과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못지 않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비대위원분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했던 그런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런 혐오 발언들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는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선택적인 법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수사 상황을 다시 지켜보실 것이고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었던 내용들을 새롭게 나왔던 수사라기보다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수차례 나왔던 얘기들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미진한 내용들을 정상화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 봅니다. 수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의 수사 상황들 좀 조속히 지켜보면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당내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들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3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윤석열 검찰과 또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야당이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 대우의 중요성도 대단히 커지는 상황에서 당의 원로로서 그런 이제 윤석열 검찰과 그 정권의 그런 그 권력 기관들에 대한 그 전방위적인 그 탄압적 수사,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저게 특별하게 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랜 B, 플랜 3 이 얘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이렇게 담을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혹시 쌓여지진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실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는 안 됐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추세가 아닐까 싶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그런 방식으로 부결시킬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좀 뛰어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 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또 아끼고 사랑하는 당의 원로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런 상식을 얘기하게 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규결되게 되는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제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냥 기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신년회 때 이제 당대표, 당 지도부가 전 대통령,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서 참배하고 또 예방하고 인사드리는 것은 신년회 때 다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의미도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는 모든 그 당원들 그리고 모든 관련된 전현직을 다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이 단일 대우로 좀 합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 통합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당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 그런 그 행보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정말 그 경제나 민생이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민생이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전국을 돌면서 경청투하고 민생투하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이제 제일 야당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대단히 크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문 전 대통령 만나서도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해 첫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4.4%고요. 이건 좀 여론이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민주당이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악마화 여론들 조성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죄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의견들을 주시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 자신 있게 또 출석
에 대한 소환도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한두 군데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모습들이 민주당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막 진행됐잖아요. 네. 그게 지금 2023년 아직까지도 1심 재판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건 정치보복이고 검찰이 잘못된 거야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수사를 회피하고 1심 재판 결과가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정치적으로 미루면 되지 않겠을까라는 만약 정무적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1분 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이고요. 전반적인 그 여론은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도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거든요.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이 법치주의가 그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또 기제로 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대단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치는 대단히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러한 공정과 신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강추위가 새해 첫날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고 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무르겠는데요. 중부와 경북에는 현재 한파특보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는 않겠고요. 모레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졌고 하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확대됐고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전주 2도, 포항 6도 예상됩니다. 절기 소한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북극 한파는 없겠고요. 예년 정도로 추운 겨울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 네, 2부에선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